나머지가 이제 담보 전략이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LTV, 담보 비율을 20에서 30%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만 해야 되지 그 이상으로 가져가는 건 확실히 리스크가 있다. 20에서 30% 한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1억 원 정도를 담보로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담보? 그래야지 비트코인이 뭐 갑자기 50% 폭락을 하더라도 청산이 안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좀 리스크는 조금 인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의 비트코인 머니플랜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은퇴 설계, 노후 관련된 영상들도 자료 조사를 많이 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 관련된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시는 것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비트코인을 은퇴 시점에 팔아서 써야 되나? 또 한 번에 팔아서 써야 되나? 나눠서 팔아서 써야 되나? 또는 담보대출도 괜찮다고 하는데 담보대출을 활용해서 하는 게 좋으냐, 뭐가 더 좋으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각각에 대해서 한번 좀 장단점을 한번 설명 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히 뭐 매도 전략을 할 때도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룰을 하나 갖고 모델링을 해서 같이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어쨌든 간에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모아도 은퇴를 하게 돼서 생활비가 필요하면 비트코인을 또 팔아서 써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파는 게 좋냐, 또는 그렇게 팔아서 쓰는 전략이 괜찮냐라는 부분에서 보면 먼저 이제 매도 전략을 볼게요. 두 가지 중에서 비트코인을 은퇴 시점에 분할 매도를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전략 같은 경우는 혹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머릿속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은 뭐예요? 담보대출 안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매도를 하니까 부채가 없죠. 부채가 없으니까 이자를 낼 필요도 없고요. 청산당할 걱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비만큼 이렇게 계속 팔아서 쓰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부담이 없는 전략이긴 하죠. 단순하죠. 우리가 뭐 담보대출이나 다른 것들을 활용하면 약간 금융공학적인 성격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신경 쓸 게 많고, 또 담보비율 관리를 본인이 못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빚에 올라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필요한 만큼 팔아서 쓰는 게 좋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어요. 단점 쓰다 보니까 단점이 종류가 좀 더 많아지긴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산의 고갈인데, 이거는 비트코인이 우리가 우상향하는 자산이라고 기본적으로 가정과 전제 또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그 매도해서 줄어든 개수만큼의 비트코인은 나중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내 어떤 몫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있는 거, 이건 뭐 기본적으로 있는 특징 같고요. 근데 비트코인에 요걸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금 이슈입니다. 결국은 오랫동안 모은 거를 계속 매도를 하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매도를 한 금액이 수익을 본 것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22%잖아요. 2027년부터는.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뭐 실수령액이 줄어든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제 시장 타이밍인데,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또 생활비 마련하려고 팔아야 되니까 그 헐값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단점 또는 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분할 매도 전략을 할 때 저희 기존 영상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했던 룰이 4% 규칙이 있었잖아요.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거는 기존 이제 재무 모델에서도 있고요. 기존 전통시장에서의 이 은퇴자산 설계를 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하나의 기준이긴 합니다. 기준. 이 4% 룰은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면, 은퇴 첫 해에 본인이 그때까지 모은 포트폴리오 자산 있잖아요. 이게 4%를 인출하고요. 그 이후에는 인플레이션만큼의 인출액을 더 늘려서 이제 출금을 계속 매년마다 하는 거죠. 생활비만큼. 내가 예를 들어서 은퇴 포트폴리오를 한 10억 정도 모은 거예요. 그러면은 첫 해 4%, 4천만 원 정도를 팔아서 생활비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4%에서 이제 우리 인플레이션 3%, 4% 오른 만큼을 더 얹혀서 팔아서 쓴다. 그러면 원래 10억이 있었지만 4천만 원 팔았으니까 9억 6천이 될 것이고요. 근데 9억 6천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잖아요. 연평균 수익률 되면 9억 6천에서 또 자산이 증가하겠죠.
그 다음엔 다시 또 생활비를 팔아 써야 되니까 뭐 4천원 몇백을 또 팔아 쓰겠죠. 그런 이제 방식입니다. 그게 4%를 하면 30년 동안 그 자산이 고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가능성, 그걸 이제 주는 게 4%입니다. 그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4% 룰이 언제 이제 자산 데이터로 만들어진 거냐면 이 1926년이랑 1995년 요 사이에 있었던 실제 주식 채권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4%를 찾은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시간이 지금보다 한 30년 전까지의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그리고 이때 했던 이제 주요 자산이 주식과 채권인데 주식 6, 채권 4를 가장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그 당시에 평균 수익률이 한 10% 정도, 연평균. 이제 채권이 한 4에서 5% 정도니까 두 개 평균을 하면 연평균 한 8%, 7에서 8% 정도 되는 자산을 가지고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4%니까. 근데 이게 지금은 2025년도고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 사이에 새로운 자산인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생겼고 우리는 특히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장기 노후 전략을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4% 룰은 조금 안 맞다. 그러니까 너무 보수적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더 비트코인의 좀 특징과 우리가 가정을 하는 연간 성장률과 비트코인의 변동성 이런 지표들을 넣어가지고 좀 학습을 시켜서 이제 비트코인에 적합한 4% 룰이 뭐냐를 뽑아봤더니 이제 8% 룰까지가 적용 가능합니다. 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은퇴까지 모았던 포트폴리오의 8%를 첫 해 출금을 해서 쓰더라도 이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만큼 계속 증가시키더라도 30년 동안 고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결국 똑같이 이제 10억이 모여 있으면 4% 룰은 첫 해 4천만 원을 이제 써도 괜찮다는 거고 8% 룰은 첫 해 8천만 원 써도 괜찮다. 즉 5억 정도가 모여 있다면 뭐 4천만 원을 똑같이 팔아서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훨씬 더 좋은 거죠. 더 강력한 거죠. 요거를 제가 4% 룰처럼 논문이나 학계에 알리면서까지 나온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에 가장 적합한 우리가 가정한 데이터들을 넣어가지고요. 뽑아본 게 8% 룰이고요. 여기 보면은 비교한 표도 나타나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연평균을 15% 성장으로 넣었어요. 15%. 이것도 되게 보수적이죠. 우리 보통 막 25%, 30% 막 얘기하잖아요. 지난 5년간은 연평균 60% 성장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조건을 연평균 한 15%를 넣어서 모델링 해봤고 그리고 연 변동성, 연 안에 변동성이 한 50% 정도 된 통계적 수치를 넣어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기간 똑같이 30년이고요. 자산 구성은 그 4% 룰은 미국의 대형주랑 장기 우량채 두 개 6대4 구분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비트코인 모델, 요 이름 지을 게 없어서 제가 영어 이름 폴이니까 폴의 8% 룰 그냥 제 여기만 넣어봤습니다. 요거는 비트를 한 100% 정도 넣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비슷하고요. 목표 실패를 한 5% 정도 반영했고요. 고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95% 이상은 고갈이 안 되는 확률. 그러니까 실패가 5% 정도. 요거는 4% 룰도 트리니티 대학에서 비슷한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반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SWR 안전 인출률이 8%. 그러니까 이거 뭐 과정이긴 한데요. 결론만 딱 알면 비트코인은 4% 룰이 아니라 8% 룰까지는 적용을 해도 그 은퇴 설계할 때 첫 해 내가 필요한 만큼을 매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괜찮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매도 전략 이해하셨죠? 매도 전략 장단점 들으셨고요. 매도 전략이 기존에는 우리가 4% 룰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제 비트코인으로 하는 자산은 8% 룰은 적용해도 괜찮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8% 룰을 하면 내가 은퇴까지 5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모아놓는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 첫 해에 8%, 그러니까 4천만 원까지는 매년 팔아서 써도 인플레이션만큼 성장하는 거를 더 팔아서 써도 30년 동안 이 자산이 고갈되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가 이제 담보 전략이잖아요. 담보 전략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부동산을 또 잘 갖고 계신 분, 본인이 강남의 부동산을 갖고 계시거나 부동산을 잘 운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공감대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강남에 부동산이 있으세요. 근데 생활비가 좀 부족하다고 계속 부동산을 조금씩 팔아서 쓰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이제 금융을 조달을 해서 조금 생활비도 쓰고 다른 데 필요한 돈도 쓰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서울 강남의 부동산이 계속 오르니까 내가 쓴 것보다 안 팔았던 이 자산의 가격이 더 올라서 내가 계속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산이 더 늘더라.
자산을 안 팔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담보 전략을 하는 그거긴 한데, 물론 비트코인이 담보 자산으로서 적합하냐, 이렇게 변동성 큰 자산이, 이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전 동의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이 자산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이 제도권에서의 신뢰가 더 높아진다면 비트코인만큼 담보자산으로서 좋은 성격을 가진 자산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리스크는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되시는 분만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장단점을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장점을 한번 보면, 자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판 게 아니니까요. 이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온전히 이제 자기 수익을 누릴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도를 한 게 아니니까 세금이 안 나오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거는 마이클 세일러가 자주 얘기하는 거기도 해요. 스트래티지 회장. 스트래티지도 매도하지 않잖아요. 거기도 매도를 하면 회사가 법인세 내야 될 텐데, 뭐 같은 개념이긴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가치 저장의 수단이니까 비트코인이 이 인플레이션 해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갚아야 될 원금의 실질 가치는 줄어들잖아요. 근데 담보로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면에서 담보 전략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은 매달 이자를 갚아야 되는 좀 그런 현금 흐름에 대한 압박이 좀 있겠죠. 두 번째는 이게 가장 클 텐데요. 비트코인은 그래도 뭐 매 사이클마다 70% 정도 하락을 했고, 우리가 기관이 들어와서 그 폭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을 때 본인이 이 LTV, 담보 비율 관리를 잘못했을 때 강제 매도 당할 수 있고 청산 당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엔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 담보대출을 제공해주는 곳이 전통적으로 신뢰가 있는 전통 금융기관이 아니라 역외에 있는 또는 해외에 있는 주요 거래소에서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그 불안감이 있죠. 그 거래소 망하면 어떡하나. 또 망한 거래소도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담보대출 나가면 댓글에 많이 달리더라고요. 지금 되냐 이게. 그래서 오늘은 한번 화면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요, 이제 하더라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LTV, 담보 비율을 20에서 30%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만 해야 되지 그 이상으로 가져가는 건 확실히 리스크가 있다. 20에서 30% 한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1억 원 정도를 담보로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담보? 그래야지 비트코인이 뭐 갑자기 50% 폭락을 하더라도 청산이 안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좀 리스크는 조금 인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라는 곳에서 담보대출 제공해준 페이지인데요. 이런 모습으로 돼 있다 정도만 한번 맛배기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BTC 그리고 테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비트 담보로 하면 내가 여기서 한 3만 불만 대출을 하겠다라고 하면 LTV가 33%라는 얘기죠. 여기고요. 그리고 마진콜 85%가 되면, 그러니까 담보 비율이 LTV가 85%가 되면 지금 33%인데 마진콜이 된다는 얘기고, 이 청산은 91%까지 되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자는 연 4.05%. 근데 이건 계속 바뀌어요. 이게 시간 단위로 이자가 0.13달러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리퀴데이션 프라이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약 9만 불인데 32,000불 정도 도달하면, 32,900달러 도달하면 청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폭락을 하면 이제 담보를 더 넣거나 해야겠죠. 근데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정도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하면 된다. 지금 또 가능은 하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뭘 제안 드리냐면, 매도 전략만 다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아까운 부분이 있고, 담보대출만 다 하는 것도 너무 리스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의 한 50%는 매도해서 파는 전략을 좀 택해보고, 나머지 50%는 이제 담보대출을 활용해서 한다면 양쪽의 어떤 장점들을 잘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다인 거고요.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담보대출이 전통 금융권들에 계속 들어올 거거든요. 이미 미국은 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주요 은행들에서 비트코인 담보로 한 상품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게시한 곳도 있고요. 이제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전략은 되게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 되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동산을 다 현금 주고 사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것까지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은퇴 시점에 비트코인을 다 매도해서 하는 게 좋냐, 분할로 매도해서 하는 게 좋냐, 또는 담보대출로서 하는 게 좋냐, 요거 말씀드렸고요. 담보대출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좀 안정되게 할 수 있냐, 또 분할 매도를 하더라도
어떤 룰을 가지고 하는 게 좋냐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은퇴 준비하고 할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참고되고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고 알림 설정도 좀 해주시면 앞으로 좋은 컨텐츠들이 계속 많이 올라가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